뭐 말씀하시죠. 이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이 엉터리 국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해서 이 대인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정말 소인배에 서당되는 건지 대인배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왜 소인배의 반대말이 대인인데 예. 배자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한자를 하도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본이죠. 그래서 이 대통령의 그 성함도 학생들이 그 있을 때자에다 발글명을 모릅니다. 모르겠죠. 예,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이. 그래가지고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 있잖아. 그래서 이 한자 교육에 대해서 네. 대통령께서 좀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조갑재 대표께서 그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예, 한자 병용 병기. 예. 근데 지금은 참 그 한글 배우기도 힘들어가지고 막 그 글자 막 끄적끄적 하고 있는데 그 한문 강제로 가르쳐라 그러면 난리 날 것 같은데. 한문을 좀 배우면 우리 국어가 정말 그 좋아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아니 1800자만 배워도, 네, 아니 1000자문만 좀 배워놔도 그렇습니다. 대개의 단어들의 그 깊은 의미를 쉽게 이해할 텐데 예.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도움이 근데 됩니다. 그걸 제도로 도입할 수 있을지는 엄청난 큰 벽을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것도 고민거리긴 해요. 그 단어의 깊은 의미를 생각할 틈이 없잖아요, 그죠? 네. 고전을 번역하시다 보니 그 생각이 드시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님 마무리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한 말씀만 짧게. 여기 또 있대요. 여기 네.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네, 네. 마지막에 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한국전문대학교협회 회장입니다. 뭔 대학? 전문대학 아, 그런 교육협회. 것도 있군요. 네네. 네. 직업교육을 하는 고등직업교육 기관입니다. 현재 그 129개 대학이 이제 회원 교류고 있고요. 네. 과거 한 4, 5년 전까지는 주로 학령기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네. 입학을 했다면은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평생 직업교육의 중요성도 언급하셨는데 성인 학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아, 그래요? 또 저는 학교가 소재한 곳이 부산인데요. 제2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산업체 인력이 현장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과거처럼 공부하고 돌아가는 유학이 아니고 공부하고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하는 그러한 유학이다 보니까 전문대학의 유학이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지금 제도적으로 허용을 한 상태인가요? 네, 지금 비자 문제라든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평생직업교육에 있어서 김민석 총리님도 이제 언급하셨는데 그 재원 자체가 사실 교육부 재원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사실은 중장년층의 제2의 어떤 취업 뭐 이런 것을 위해서는 교육을 복지로 이제는 좀 여겨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을 좀 더 지원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네, 또 있으세요? 우리 교육부 장관님은 좀 이따 하시고. 없는 모양이 말씀하십시오. 네, 이게 이 자리가 국민께 보고 드리는 자리라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은 그냥 믿음과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우리 아이를 믿어주고 선생님들을 믿어주고 학교를 믿어주고 믿으면서 변화를 기다려주시면 네. 대한민국 교육은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들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신뢰인데요. 그 교육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국민들께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교육은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학교 밖에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리들의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 또는 선생님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행동이나 여러 가지 사회를 좀 건강하게 네.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관님, 교육위원장님, 법제처장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하여튼 매우 엄숙할 수도 있는 자리인데 제가 좀 편하시라고 장난 좀 했으니까 이해하십시오.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퇴장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 보고와 토론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세션은 법제처의 업무 보고와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교육부 장관께서 교육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국민과 대통령께 2026년 교육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변화의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이 절실합니다. 교육은 AI 시대의 전략 자산입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가 작아지고 교육 여건은 불리해집니다. 학부모들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도시로 향합니다. 이 같은 악순환은 지역 공동체의 토대를 위협하고 잠재 성장률 회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은 변화와 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AI 시대를 열어갈 것이며 학교와 대학이 균형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육의 본질입니다. 모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튼튼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공교육은 보편성을 추구하며 기회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학교는 민주시민의 배움터이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가지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에서 헌법 가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헌법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토론식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의 헌법교육 역량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역량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균형 잡힌 역사교육과 독서교육의 강화로 학생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정책을 이끌기 위해 교육부에 전담 부서도 설치하겠습니다. 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특화 생성형 인공지능인 K교육 AI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AI 중점 학교도 단계적으로 늘리겠습니다. AI를 일상적으로 접하는 학교, AI를 주도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AI 3강 도약을 위한 다층적 AI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박사급 혁신 인재를 5년 반 만에 양성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다양한 분야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융합 인재도 육성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활약할 수 있는 실무 인재는 AI 디지털 중점 전문대학과 AI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에서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와 대학이 지역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지역에도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거점 국립대가 5극 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허브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연구 성과를 만들고 지역에서 일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할 것입니다. 지역의 산업이 다시 살아나면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교육 혁신을 통해 소멸위기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자체, 교육청, 지역 주민이 함께 계획을 세우면 교육부가 지원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복합시설을 학교와 결합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재정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 모델이 확산되면 학교는 지역을 살리는 거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넷째, 기본이 튼튼한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거점 연계형 돌봄기관을 확충하고 무상교육과 보육을 4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여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님의 돌봄 공백 걱정과 사교육비 부담은 덜겠습니다. 배움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학습 결손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시도에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경계선 지능과 심리 정서 문제도 지원하겠습니다.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을 90%까지 높이고 2029년까지 특수학교 21개 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학교 공동체도 회복하겠습니다. 마음건강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학생 심리 부검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 대처하고 피해 선생님을 위한 마음 돌봄 휴가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원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 회복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학교 시설의 개방을 확대하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과도한 사교육 입시 컨설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대학 진학 상담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이상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2026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교육부는 이상의 과제들을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수행하여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 성장을 꼭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가교육위원회 업무 계획을 국가교육위원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차정현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래 국민과 대통령님 앞에 처음으로 하는 업무 보고입니다. 위원회 핵심과 중점과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하에 전문위원회 3개, 국민참여위원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두고 있고 지난 2달간 대학 입학 제도, 학교 공동체 회복 등 특별위원회 9개를 발족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취임 후 첫 회의부터 비밀 유지를 강조해온 지난 운영 방식을 전면 폐기하고 논의 전 과정과 발언자 실명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교육위원회 기능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수기 공론화 업무와 교육과정 조사 분석 업무의 전담 부서가 곧 신설됩니다. 특별위원회는 본격적 논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논의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토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했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개선을 위해서 위원회 산하기구의 논의뿐 아니라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교차 점검을 하면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혁신, 교육강국 도약을 위해 교육난제를 해결하는 지혜집중과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유능한 조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교육난제가 많지만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중장기적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욱 투명한 조직 운영으로 국민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인공지능 대전환 등 국가적 의제와 연계되도록 논의하겠습니다. 권역별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서 국민 의견을 두루 듣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국가교육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AI 시대 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국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되 학교 현장과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넷째, 주요 교육정책의 수기 조정 공론화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조정을 활성화하고 국민과의 상시소통 창구인 국민참여위원회의 학생 청년 비중을 확대하는 등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에 걸맞은 교육 강국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제처도 마저 하고 가시죠. 왜요? 사실은 이건 뭐 토론 대상이 아니어서. 예, 바쁘신 가운데도 법제처를 깍두기로 띄워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깍두기가 없으면 아무리 잘 차린 밥상도 맛이 없을 것입니다. 예, 법제처는 건국 초기 국가 기틀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국가 주요 정책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법제 전문기관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6개월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 총 968개의 법령을 제정, 개정하는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차로 연내에 109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65건의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신설된 국정입법 상황실에서 국정과제 입법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55건의 주요 법안에 대한 법제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재해, 건설재해, 공공의료, 의료 데이터 등 다수의 법적 이슈에 대해 소관부처에 법적 자문도 제공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제활동과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131건의 법령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의 결정 선례 전면 공개 방침에 따라 각 부처의 1차 유권 해석과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5만여 건을 지난 11월 24일 국민들께 전면 공개했습니다. 향후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속도감 있는 국정 성과를 위한 입법 지원입니다. 긴급 입법 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부처 이견 등 지연 요인이 발생하면 법제처가 즉각 조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국정과제 입법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제 혁신입니다. 법령정비 조직 체계화를 통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던 각종 부담금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법제처는 총 3,454개의 시행령들을 전수조사하여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과감하게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입법 영향 분석을 확대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쌓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막힘없이 현안을 해결하는 법령 해석입니다. 평균 2개월이 소요되는 정부 유권 해석에 즉시 상정 제도를 더해 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겠습니다. 나아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빠르고 정확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감사 거점 없이 적극 행정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법령 정보 제공의 혁신입니다. 일일 약 80만 명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법령 정보 사이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AI 검색 기능을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이 일상 언어로 물으면 법령부터 판례까지 한눈에 보여주는 미래형 법령정보 플랫폼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K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58개국 약 3만여 건의 해외 법령 정보를 분야별로 제공하는 세계 법제정보센터입니다. 26년에는 로봇, 방산, 패션 분야, 해외 법률 및 규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AI 기술을 접목해 자연어 검색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 사회와 미래 세대의 헌법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신 결정례를 분석하여 합헌선 심사 기준에 반영하고 법령심사의 헌법 가치를 구체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규제를 걷어낼 때는 과감하게, 국민을 보호할 때는 촘촘하게 법을 설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생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디테일에 강한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깍두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 말이죠. 영어로 안 해도 그냥 우리말로 치면 스위스의 무슨 법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AI가 뒤져가지고 스위스 말로 뒤져가지고 우리말을 스위스 말로 바꿔서 스위스 말을 찾아서 다시 우리말로 바꿔주고 이렇게까지 해줄 건가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업비가 이제 수천억 원이 소요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사업이 되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1년에 한 15억 원 정도 투입하는 굉장히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로 현장에서 요청하는 법령들을 원문하고 번역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약 3만여 건의 정보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스위스의 예를 들면 법령을 수집해가지고 뭘 하거나 이러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 나라에도 이미 시스템이 있을 거고 국가 간 협업을 통해서 그 자료를 연결만 하면 뭐 번역하고 해석하고 하는 건 인공지능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가능하긴 할 텐데 의장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아세안권의 한 4개국에 우리나라와 같은 법령 정보 시스템을 이식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 근데 이미 예를 들면 다른 나라는 그걸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한번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챗GPT로 한글로 치면은 다른 나라 자료도 다 참고하지 않나요? 지금 상태가 어떤 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이 나라는 어떠냐 이렇게 치면은 한글로 치면 다 그쪽 나라 자료 검색해가지고 다 법제처에서 직원들이 이제 사실은 그 외부망 그 챗GPT를 내가 물어보는 거. 예. 그게 아니고 그냥 그냥 상식적으로 전문적으로 아니고 그냥 챗GPT에다 치면 그거 나오네. 다른 나라 것도 다 뒤져가지고 한글로 다 표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뭐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전문가들하고 좀 연구를 같이 해보시죠. 그 외에 법제처에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예. 그다음 교육위원회를 같이 논의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미리 본 자료로 좀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교육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은 AI 보편 교육, AI는 예를 들면 한글처럼 문자처럼 산수처럼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네. 그냥 뭐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뭐 당연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도구로 일상적 도구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시스템이나 기술 역량이야 뭐 다른 부처에서 발굴할 텐데 하여튼 교육부는 평생 교육도 그쪽에서 맡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평생 교육 과정에서도 하여튼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네. 이런 기본적인 역량은 최대한 빨리 습득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초중등 교육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과정, 그다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정보 시간을 활용해서 주로 인공지능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기는 짧은 시간이라도 지속적으로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부터 그 단계에 맞는 교육을 해 나가고, 그리고 AI 중점 학교라는 걸 두어서 지금의 수업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에서는 이미 대학생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강의와 평가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를 그 대교육과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전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성인 학습, 성인 AI 학습, 이게 이제 평생 학습의 일환을 같이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업무 중에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 이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교사들이 정치 활동을 아무 때나 뭐 막 아무 장소에서나 막 하게 하자는 게 아니고 네, 교육 현장을 떠나서 사적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교육과 관계 직무와 관련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된다.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무 시간 외에 직무와 관련 없이 사적인 영역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된다.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게 하자. 어쨌든 그런 거죠.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사들이 너무 오랫동안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네. 네, 이게 알겠는데 것을 네,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네, 이 선생님들이 정치적 중립을 해야지 학교 가지고 애들한테 한쪽 편들게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네, 네. 예. 그런 걸 하자는 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좀 하자는 그런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근데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찬성이 높지가 않아요. 네, 교원들은 매우 찬성하는데 일정한 오해가 있는 게 사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 점을 홍보하고, 명확하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생님이 자기 익명을 자기 이름을 감추고 몰래 어디 트위터에 답글을 써도 지금 제재 처벌받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하여튼 그런 거다라는 건데 저는 동의하는데 공감하는데 이걸 입법을 할지 문제는 어쨌든 국민들께서 이거 충분히 납득을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교육위원회 관계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과거의 논쟁 사안 중에 교육부 사무 중에 네, 초중고 교육에 관한 부분은 각 지역의 그 교육감, 네, 교육자치기관, 교육감에게서 다 넘기는 게 어떠냐는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부분을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그러면 교육청 뭐 할 일도 없는데 없애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하지만 중앙부처로서의 교육부의 기능은 일정하게 남아있다고 보고요. 재정이라든가 전체가 적어도 국가 전체의 방향을 정확하게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죠. 다만 학교 현장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 교육부에서부터 구체적 지침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현장의 자치성, 자율성을 회방한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높아서 가능한 한 교육청과 협의해서 네. 많은 권한을 학교 현장에 넘겨드림으로써 근데 그 기능은 네. 교육위원회가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면 되지 뭐. 일반적인 방향이나 지침을 정하는 거는 교육위원회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있죠. 네. 교육위원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지금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제가 뭐 편싸움 시키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교육감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세우고 좀 교육부와 교육청이 실행하는 계획들이 장기적인 일관성을 가지도록 계획을 세우고 또 국가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가교육계획의 일관성과 장기적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좀 충실히 하고 그 역할이 약간의 규범성을 좀 더 강화되면 좋겠다. 네. 그런 역할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의대로 일하는 것이 우선급 선무이다 생각하고요. 교육부가 대한민국 정부 교육 전체의 어떤 총괄 기능을 하는 것이 교육청이 일을 하는데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간의 관계는 좀 분명하게 뭐 이미 다 정해져 있긴 하겠지만 우리 국민 대중들한테도 좀 설명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네, 나누기도 해야 되겠지만 더 많은 협력이 또 필요한 네.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뭐
교육청이 할 일이 많죠. 예, 교육부가.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의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전기 요금 올라서 학교 재정에 꽤 타격이 있다고 그러대요. 네, 실제 부담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자체 발전 시설을 좀 갖추는 게 바람직하겠다. 사실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네, 현재 전체 학교의 한 20% 정도가 이제 자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쨌든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요한 사업 계획으로 넣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려면 학교 건물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이게 되어 있는지 등등 점검하면서 지속적으로 네.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기 요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기후 위기 시대를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늘 확인하고 배우는 교육의 과정이기 때문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페이지에 보니까 민주 시민교육, 역사교육 강화라고 하는 것이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네. 하여튼 민주 시민교육 문제는 이건 민주 시민교육을 하면 이게 무슨 편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던데 민주 시민교육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구성원으로서의 헌법적인 가치를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고 이건 실제로 좀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다른 부처하고 얘기할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 세계적인 현상을 보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고 발전한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성장 발전하는데 민주주의가 파괴된 나라가 제대로 되는 나라가 없어요. 이건 명확한 사실 같아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민주시민교육은 하여튼 민주주의 교육, 헌법 교육 이건 정말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근현대사 네. 교육 문제는 좀 각별히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해외 한국어반 교육 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최근에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각광을 받으면서 해외에 뭐 세종학당이나 한국어 학교, 한글 학교 이런 데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외교부나 이런 데 문화부에서도 대응을 하겠지만 교육부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길을 좀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이게 우리 젊은이들 해외 일자리 사업과도 관계가 꽤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국어 순화 사용 있잖아요. 네. 그 멀쩡한 한글 놔두고 자꾸 쓸데없이 외래어 사용하거나 특히 공공 영역에서 그러는 건 문제죠. 공공 영역이나 또는 방송 뭐 이런 데서 네. 외국말 쓰면 유식해 보이나요? 요즘도? 저도 국어 선생 출신이라 아, 그러세요? 네, 어쨌든 그 점도 좀 잘 챙겨주시고. 네, 꼭 아주 중요한 그다음에 부분입니다. 그 엉터리 국어 있잖아요. 네. 제가 정말 따라하면서 제일 듣기 싫은 게 저희 나라 염두해 두고 대인배 그 배자가 놈자가 아니라 쌍놈 소리잖아요. 쌍놈. 저작거리 에서 노는 그 건달을 배라고 하잖아요. 네. 소인배, 시정작배 이런데 그 대인에다가 왜 배자를 붙이냐고. 훌륭한 나쁜 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일상적으로 아무도 지적해 주지도 않고 이게 문화부 소관이긴 한 것 같은데 한글 수나 같이 합니다. 그래요? 예, 예. 어쨌든 그래도 저기 특히 그 이렇게 문제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정말 귀에 거슬리는 그거는 좀 한번 어디에다 써붙이든지
한번 집단 공지라든지 해가지고 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문화부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제 언어 순화하고 있고 그런 중에는 또 특히 일본어의 잔재가 또 네.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순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네. 학교에서 실천하고 문화부에서는 매월 이렇게 그걸 잘한 공공기관에 시상도 하고 하면서 하고 네.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대중적으로 방송에서도 하겠습니다. 그런 실수들을 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네. 그 실수인지도 모르고 막 넘어가고 네. 심지어 기사를 쓰는 기자들조차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 최소한의 교양에 관한 문제인데. 그리고 그 제가 최근에 좀 순방을 다녀보니까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네, 대통령께서 외국 다녀오신 대로 특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가는 나라마다 거의 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육 시스템을 이제 선망을 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 발전했을까? 그러면서 들여다본 최종 결론은 교육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이 나라가 교육을 열심히 해서 뭐 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여튼 대한민국 대학교에 그 분교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교육기관을 설치를 해 주든지 뭐 그런 요구가 참 많았어요. 교육부에서 이건 뭐 외교부가 물론 확인할 텐데 교육부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이게 대학들한테 어쩌면 수익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일단 수익이 안 나더라도 대한민국 문화를 알리는데 전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재정적으로 약간 도와줘도 나쁘지 않겠다 그 생각이 들 텐데. 네. 함께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 대사님들과 이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실제로 와서 구체적으로 교육 분야에 관해서 어떤 교류가 가능할지 논의해 보거나 뭐 MOU 체결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른 부처 우리 외교부나 여러 부처들과 직접 네. 상의를 하면서 길을 열어가면 그러세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어에 대한 그 요구가 많아서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네. 젊은이들이 외국 경험도 하고 가르침 있는 그런 그 일자리까지는 네, 못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예. 네. 그리고 이거 수능 있잖아요, 수능. 네. 요새는 의외로 그게 뭐 사회적 논쟁이 심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등급제 지금은 기본적으로 등급제를 하는 거죠. 네. 예, 점수로 너무 세부적으로 줄은 세우지 않고 등급별로 블럭별로 묶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다른 나라에 추첨하는 나라도 있죠. 입학생 선발을 추첨으로 뽑기 해가지고 물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첨제는 점수제와 추첨제의 중간쯤 되는 거죠. 블록으로 묶은 그 내에서는 거의 추첨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근데 블록 단위로는 경쟁을 하는 거고 순위가 있는 거고.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입시 제도에 대한 고민들은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입시 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바꾼들 근본적인 문제, 과열 경쟁,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입시 방법을 아무리 바꿔도 그 자체가 대책은 되지 못하고 바꿨다고 욕먹고 문제 있다고 또 욕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지금 이제 그 외워서 오지선다형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걸로 경쟁시키는 시대는 아니라는 데까지는 상당히 합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 어쨌든 대학 입시 문제나 수능 문제 같은 것은 그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네. 국민적인 합의를 좀 짧게 만들어 해주세요. 가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어제 뭐 이렇게 다 책으로 내셨으니까. 네. 그 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하느냐 주관식으로 하느냐 결국은 공정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객관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시되는 데에서 고르는 해결사 비슷한 역량을 결국은 강요하는 꼴이 됐잖아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하는 문제 제기하는 능력 이게 실제 진짜 능력인데 네. 5개 중에 어떤 게 맞냐는 사실은 그 인공지능 시키면 0.5초 내에 다 해결할 텐데 맞습니다. 그런 걸 뭐하러 합니까, 그죠? 네. 근데 문제는 불신 때문에 생긴 문제죠. 주관적 평가를 하게 되면 혹시 장난치지 않을까? 절대로 주관적 평가가 불가능하게 딱 고르는 걸로. 대통령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선논술형 평가가 대안으로 지금 적극 검토되고 있고요. 어떻게? 선논술형 평가. 선호 논술? 서술 논술형 평가. 서술 논술. 네, 그 줄여서 선논술형 평가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 부산말 안 쓰면서 하시면 네. 쉽게 알아들을 것 같아요. 내신이나 수능에서 도입하자 그러는데 일단 내신이 좀 논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고요.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장애 요인이 뭐냐면은 이제 평가의 그 이른바 객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그 의무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 답은 AI에게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AI 과학기술 발전을 교육 혁신에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되었고 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 혁신에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의 그 진로적성을 판단할 때 사실은 지금 아무리 상담 교사가 있고 부모가 있어도 거의 주먹구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 적성에 맞지 않아서 대학 가서 아주 고생을 하는 아이들도 많고 한데 그 부분을 그 여러 가지 AI 그다음에 자신의 자율적 수업이라든지 그 활동을 전부 종합해서 진로적성을 판정해주는 AI를 도입하는 그런 기술이 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시험 유형이 결국은 학교의 교육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네. 고민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도 뭐 검토도 해봐야 되는데 좀 저는 최종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하나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립대들이